위해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판단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우선 듣기 그래서 개선된 메시지. 창조적으로 분석 듣기 이 분석적 듣기는 대화의 맥락뿐만 아니라 발신자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적 듣기에서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듣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명시된 의도를 확인하기, 그다음에 묵시적 의도를 추론하기, 그 다음에 비판적 또는 창조적 판단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그 다음에 의미 파악과 적절하게 응답하기,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메시지, 정확히, 두 번째, 명시된 의도를 확인하기. 세 번째, 그 이후에 묵시적 의도를 추론하기. 그러고 나서는 비판적이고 또는 창조적인 판단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에는 의미 파악, 그다음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게 이제 분석적 듣기입니다. 분석적 듣기. 그다음에 공감적 듣기. 공감적 듣기는 단순한 듣기. 분석적 듣기를 포함합니다. 포함하면서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메시지의 정서적 측면,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정치적, 묵시적, 명식 묵시로 담긴 상대방의 생각, 느낌,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공감적 듣기는 단순 듣기와 분석적 듣기를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메시지의 정서적 측면이나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담긴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적 듣기는 보면은 처음에 이제 메시지를 똑같이 있는 그대로 듣기, 정확하게 듣기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명시된 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그럼 여기서 잠깐 판단을 보류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발신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하고요. 그 다음에 발신자가 말하지 않는 내용을 이해하기. 그러고 나서 공감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응답하기. 이렇게 하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듣기 중에 이런 공감적 듣기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하다. 공감적 듣기가 가장 바람직하다. 단순 듣기보다는 분석적 듣기가 좋고 분석 듣기는 공감적 듣기가 훨씬 좋다. 다음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 듣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죠. 잘 듣기 위한 방법. 잘 듣기 위한 방법. 단계. 첫째 단계. 첫째 단계는 멈추고 집중하라. 멈추고 집중하라. 이거는 자신이 하는 일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둘째 단계. 는 의도를 파악하기. 의도 파악하기는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 목소리의 톤과 속도,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주목하는 거예요. 둘째, 의도 파악하기. 셋째,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맞죠? 공감적으로 이해하기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관련짓고 제3자의 말에도 유의해서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한다. 이게 이제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그다음에 넷째 단계는 질문 활용하기. 질문 활용이. 이것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 확보, 그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어구의 확인, 그다음에 이해한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해서 이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말한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지도사를 의미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섯째. 내용 바꿔 말하기. 이 내용 바꿔 말하기는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말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난 청소년 상담 일을 하는 것이 버거워. 그때 B가 너 스스로 상담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상담을 말한 내용을 자신이 말로 다시 바꿔 말하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정 바꿔 말하기. 감정 바꿔 말하기. 이건 상대방의 메시지에 담긴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바꿔서 말해 보는 거죠. 여기 A가 난 청소년 상담 일 하는 게 버거워할 때 이제 B가 너는 지금 하는 일에 좌절하고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이제 잘 듣기 위한 단계 혹은 방법들이 된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신하기 듣기고요. 세 번째, 해석 및 피드백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란 게 뭐예요? 해석은 수신된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신자의 의도가 수신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는 궁극적으로 수신자의 해석에 달려 있어요. 발신자가 A란 의도를 말해도 수신자가 B란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B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는 발신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도, 그 다음에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 그리고 맥락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갖고 발신자의 입장에서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흑백적 사고방식이나 권위주의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오해나 자기중심주의나 그다음에 선택적 듣기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되죠.
자, 우리 책 241페이지 보면은 나 메시지, 너 메시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하고 나 메시지 숙달을 위한 사례가 있어요. 한번 보죠. 자, 보면은 활동, 청소년들을 3인 1팀으로 나누어서 각각 역할극 활동 자료에 있는 화자, 나 메시지, 너 메시지의 역할을 맡도록 한다. 화자의 역할을 맡은 청소년에게 그 대본을 읽도록 한다. 그다음에 너 메시지 역할을 맡은 청소년에게 화자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대본을 읽도록 한다. 그다음에 나 메시지의 역할을 맡은 청소년에게 화자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대본을 읽도록 한다. 그다음에 너 메시지와 나 메시지 이후에 전개될 가능한 결과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어느 것이 의사소통에 효과적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 역할극 활동들이 상황. 화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완성해야 하는 청소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의 구성 중 1인이다. 화자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 모임에 나타난 적이 없다. 다른 구성원들은 빠짐없이 모임에 나오고 있다. 구성원들 중 1명이 화자에게 오늘 저녁 모임은 매우 중요하니 꼭 참석하라고 알려주었다. 화자: 나는 오늘 저녁 모임에 가려고 노력하겠지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 메시지: 너는 언제나 해야 할 다른 일들을 찾고 있어. 너는 모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기여한 바도 없어. 너는 옳지 못해. 나 메시지: 우리들은 좋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위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모임에 오지 않을 때 나는 기분이 상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 메시지. 아, 그래서 의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섹션 5, 인간관계 형성 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이제, 인간관계의 중요성.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오늘 보고요. 인간의 삶은 인간관계의 연속이죠.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인생을 한번 관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출생이란 것은 뭐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성장이란 것은 뭐죠?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고 죽음이란 뭐죠?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출생과 더불어 사적 영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생으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가 맺어지고 유아기, 아동기로 성장하면서 가족관계는 또래관계로 확대되고 그렇죠? 청소년기에 이르면 인간관계는 사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인간관계의 발전에 따른 인간관계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성인기에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인기의 사회적 영역에서의 관계는 성숙하고 노년기에 이르면 또 축소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질은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대상, 영역, 성질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대상에 따라서 부부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영역에 따라서 경제관계, 교육관계, 정치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네, 성질에 따라서 상생관계, 적대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상생관계와 적대관계. 그다음에 경쟁관계, 협동관계. 그다음에 신뢰관계, 불신관계. 이 중에서 삶의 진리가 연관해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성질에 따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관계다. 상생관계냐 적대관계냐, 경쟁관계냐 협동관계, 신뢰관계나 불신관계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인간관계는 바로 상생관계죠. 그리고 협동관계, 그리고 신뢰관계. 반면에 적대관계, 경쟁관계, 불신관계는 관계 속에 있는 타인이 지옥으로 느껴지는 관계죠.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관계.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상생관계와 협동관계, 신뢰관계의 중요성. 이것은 이들을 물적 자본, 인적 자본에 대비해서 사회자본으로 칭하는 데도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자본이라고.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공생적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생적 관계의 형성. 이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에 대비해서 호모 심비오스, 공생하는 인간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IQ, 지능지수, 그래서 NQ, 공존지수. 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NQ, 공존지수. 우리 책 24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책 243페이지, 인간관계 형성. 두 번째, 조화리창을 통해서 본 인간관계 형성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화리창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조화리창,
조아리의 창. 어? 조아리 윈도우죠. 이것은 이제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하고 그다음에 헨리 잉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 조아리 창은 이제 나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의해서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 그것과 그다음에 타인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대하여 아는 정도를 이 조합해서 나타내는 네 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 244페이지의 조아리창 그림이죠. 이 가로, 이 가로축은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 그다음에 이 세로축은 타인이 아는 것, 타인이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창으로 이루어져요. 세로축은 타인이 아는 정도, 타인이 나에 대해서 아는 정도, 그다음에 가로축은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정도. 그래서 네 개의 창으로 구성된다. 개방 영역, 오픈 쉘, 그다음에 맹인 영역, 블라인드 쉘, 은폐 영역, 히든 쉘, 미즈 영역, 언노운 쉘프, 이렇게 해서 네 개입니다. 자, 먼저 이 개방 영역 보죠. 개방 영역은 이제 나도 알고 타인에게도 알려진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알고 타인에게 알려진 또 타인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 이 개방 영역의 크기는 바로 인간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친밀한 그런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개방 영역이 넓겠죠. 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좁겠죠. 타인과. 그래서 인간관계가 상생적 그리고 협동적 그리고 신뢰적이 될수록 이 개방 영역이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개방 영역. 오픈 셀프가 넓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맹인 영역. 블라인드 셀프. 맹인 영역. 이 맹인 영역은 이제 나는 모르지만 타인에게 알려진 나의 모습이다. 나는 모르지만 타인에게 알려진 나의 모습이다. 이것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말버릇 같은 거, 맹인 영역에 속하죠.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것들.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그런 거. 일반적으로 둔감하거나 잘난 체 하는 사람, 혹은 독선적인 사람이 이 맹인 영역이 넓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이 맹인 영역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개선할 점이 많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본인은 노력하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인 영역.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노력을 하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맹인 영역이 넓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은폐 영역. hidden self. 은폐 영역. 이거는 이제 나는 알지만 타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나의 모습. 그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이 이에 속하죠.
일반적으로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 혹 소심한 사람,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인 사람, 이건 바로 이 은폐 영역이 넓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 여기 미지 영역, 미지 영역은 이제 나도 모르고 타인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나의 모습. 그리고 이 미지의 영역은 이제 심층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가 이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면서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미지 영역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이러한 조화리 창을 통해서 이제 자아의 이미지와 대인관계의 유형을 서로 연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관을 통해서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아의 이미지와 대인관계 유형을 서로 분석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자아의 이미지와 대인관계 유형을 추론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있죠. 1번. 나는 타인에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고 나의 속마음을 잘 나타내 보이는가? 이거를 1부터 9까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나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가? 또 전혀 아니다 1, 매우 그렇다 9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럼 1번 질문에 대해서 나는 타인에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잘하고 나의 속마음을 잘 나타내 보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후, 여기서 1부터 9까지 답변을 하고, 그거를 가로 영역에, 여기 가로 영역 있죠? 가로 영역에다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나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1부터 9까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이렇게 해서 적절한 척도를 체크해서 그거를 요 조아리의 창에 세로축 1번부터 9번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선을 그어서 있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의 이제 영역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아의 이미지와 그리고 대인관계 유형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만약에 개방 영역에 속하는 사람, 개방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생산적이고 원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단 너무 말이 많고 가볍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맹인 영역이 넓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솔직하고 화통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단적이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은폐 영역이 넓은 사람. 은폐 영역. 이거죠. 은폐 영역. 나를 아는 것, 타인이 모르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인의 말에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지만 실리적이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인간관계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폐의 영역이 넓은 사람인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미지 영역이 넓은 사람. 미지 영역이 넓은 사람은 스스로 고립적이고 잘 적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타인과의 교류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의 이미지와 또한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유형을 추론해서 이제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아리의 창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간관계 형성의 세 번째. 자, 이제 인간관계 능력 개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능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뭐죠? 상생관계, 인간 협동관계, 그리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나로 환원시켜 생각하고 판단해서 강요하는 자기중심적 관점, 이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다양한 차이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 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자세를 바탕으로 상생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숙달시킬 필요가 있다. 이 카네기가 말한 인간관계 기본 원칙 세 가지를 한번 얘기했죠. 카네기의 관계 기본 원칙 세 가지. 아, 첫째, 뭐요?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마라. 비난이나 불평, 비평을 하지 마라. 뭐예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이런 비난과 불평은 부메랑 효과가 되어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난과 불평을 한 사람과 불신하게 되고 적대감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적이 되고 적대적인 인간관계가 조성되게 되죠. 그래서 비난과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칭찬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죠. 칭찬이라는 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무쇠도 녹인다고 합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 호의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상생이나 협동,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아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합리화라고 하게 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이 상생적이고 신뢰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카네기의 인간관계의 기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원칙. 이런 세 가지 원칙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화해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평을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 사물을 보는 것, 이것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을 지도할 때도 똑같이 이런 것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책 147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인간관계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내용이죠. 도입 활동에서 청소년 지도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칭찬을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칭찬하기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활동 과정에서 서로에게 비난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칭찬하기 활동 1단계 동심원 만들기. 그래서 청소년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는 두 원을 만들게 합니다. 2단계 칭찬하기. 그래서 안쪽 원의 청소년들이 먼저 칭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쪽 원의 청소년은 마주보고 있는 청소년이 잘한 일을 찾아서 30초 동안 진지하게 칭찬하도록 합니다. 바깥쪽 원의 청소년은 경청합니다. 그리고 30초 후에 배를 울려서 칭찬을 종료하고 안쪽 원 청소년을 우측으로 이동하도록 해서 바깥쪽 원의 다음 청소년에게 같은 방법으로 칭찬하도록 합니다. 3단계 역할 바꾸기. 그래서 안쪽 원 청소년들이 바깥쪽 원 청소년 모두에 대해 칭찬을 마치면 이제는 바깥쪽 원 청소년이 안쪽 원 청소년에 대해 칭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칭찬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성 활동. 활동을 종료한 후에 칭찬을 받았을 때의 기분과 인간관계에서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래서 칭찬하기 활동을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9장 사회성 개발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해서 이 사회성 개발
첫 번째 사회성과 청소년 봤고요. 두 번째 봤고 사회성의 하위 요소인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인간관계 형성 능력 네 가지를 다 봤죠.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다 마치겠습니다.